제 이름은 김영애입니다. 평생 흙 만지고 불 앞에 서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고 밤에는 포장마차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식당을 열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여자 손은 곱디고 와야 한다는 말을 비웃으며 살아왔어요. 제 거친 손에 박인 굳은 살이 바로 제 훈장이자 역사였으니까요. 그 훈장 덕에 남편 없이도 유일한 아들 형구를 번듯하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도 흘러서 어느새 제 나이도 이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산더미 같은 김치를 담그는 일이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제 식당의 칼칼한 김치찌개와 구수한 된장찌개를 최고로 쳐주었지만 이제는 이 지긋지긋하면서도 정든 일과 작별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는데 돌이켜보니 가난을 넘어 제법 단단한 불을 쌓아두었더군요. 젊은 시절 신도시가 막 들어선다는 소식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두었던 동탄의 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허허벌판이던 그곳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제가 사둔 땅 위에는 번듯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올라갔어요. 1층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위층으로는 학원과 병원이 들어와 꼬박꼬박 월세가 나왔죠. 식당 수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 김도희는 저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아들 형구도 옆에서 맞아,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아들이랑 며느리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세요라고 맞장구를 쳤죠.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고 대견하던지 저는 정말 복받은 늙은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제 눈에 아들 내외는 참으로 이상적인 부부였어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그런 아들 내조 잘하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까지. 이만하면 제 인생 성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진짜 편안한 할머니로 돌아가기로요. 평생의 일터였던 식당을 단골 손님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텅 빈 가게를 둘러보는데 시원함보다는 헛헛한 마음이 더 컸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떠오른 아들 내외의 얼굴에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고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저 아이들이 내 노후고 내 행복이지.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갈비찜을 재우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어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손주 녀석의 재롱에 웃음꽃이 피어날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구야, 도희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식당도 정리했고 이제 정말 늙은이로 살려고 한다. 여기 동탄에 있는 상가 건물하고 지금 너희가 전세로 사는 아파트 옆동에 새로 나온 50평짜리 집, 그거 너희 이름으로 해주려고 한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와 서류 봉투를 번갈아 쳐다봤고 며느리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도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상가랑 집을요? 저희에게요? 그래. 이제 엄마는 돈 쓸 일도 없고 그거 다 짊어지고 있어 봐야 무겁기만 하다. 너희가 그거 받아서 손주 잘 키우고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효도다. 그 순간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과장되게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먹이는 모습이 어찌나 짠하고 예뻐 보이던지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런 큰 걸 받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재산이잖아요. 저희 못 받아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얘는 뭘 못 받아? 자식한테 주는 건데. 다 너희 쓰라고 번 돈이다. 부담 갖지 말고 받아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여보, 어떡해.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대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들 형구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넙죽 큰절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요. 엄마 고생한 거 절대 잊지 않고 도희랑 저 평생 효도하면서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아이고, 됐다. 절은 무슨. 얼른 일어나 밥이나 먹어라.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 저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재산이 아깝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고 제 결심에 감격하는 아들 내외를 보니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이 차올랐죠. 그날 밤 며느리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신나게 늘어놓았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은 어떻게 꾸밀 것이며 상가 월세가 나오면 그걸로 손주 적금을 하나 더 들어주겠다며 제잘거렸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흐뭇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제법 규모가 큰 사무실이었어요. 제 평생의 결과물이 아들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날이었죠. 상담실에 앉아 법무사의 설명을 듣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수십 장의 서류 위에 증여자 김영애라고 쓰인 제 이름을 보니 제 인생의 한 막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어요. 법무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상가 건물과 새로 취득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권리 관계가 깨끗하다는 확인도 시켜주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옆에서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서명할 일만 남았을 때였어요. 어머님, 모든 재산을 자녀분께 증여하시는 거니 법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여는 한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요. 다 알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보통 이렇게 전 재산을 증여하실 경우에는 자녀분들께 부양 의무에 대한 각서를 하나 받아두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법무사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옆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변호사님도 참, 뭘 그런 걸 받아요.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각서를 쓰고 재산을 받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는 그럴 아이들이 아니에요. 저는 호탕하게 웃어 보였어요. 내 자식을 내가 못 믿으면 누굴 믿나 하는 생각이었죠. 제 말에 며느리는 금세 표정을 풀고는 어머니, 저희 그렇게 못 믿으세요?
서운해요라며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습니다. 믿지, 당연히 믿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는 거 아니냐. 변호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해 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법무사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어머님이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이름 석자를 쓰고 인감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꾹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들리는 듯 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아들 내외는 법무사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주말마다 꼭 찾아뵙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갈게요. 약속해요. 그래, 그거면 됐다. 저는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법무사의 조언을 무시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과의 사이에 그런 각서 따위를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부모 자식 간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으니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것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내 것이 아니게 된 재산 목록이 적힌 서류 사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텅 빈 집안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늙어서 생각이 많아진 걸 거야. 다 잘 될 거야.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삶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지만 마음만은 풍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던 시기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약속대로 며느리에게서 거의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같은 살가운 안부들이었죠. 저는 그 전화 한 통에 하루의 피로가 다 가시는 것 같았답니다. 아들 내외가 새로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를 고치고 가구를 들인다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식을 듣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들의 들뜬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텅 빈 집도 곧 그들의 행복으로 채워질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균열을 감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으로, 사흘에 한 번으로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사 준비로 바빠서 그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저처럼 하루 종일 TV나 보고 앉아있는 늙은이와는 다르죠. 그런데 그 간격이 일주일을 넘어가기 시작하자 제 마음에도 조금씩 조바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며느리는 예전과 사뭇 다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도희야, 나다. 뭐하고 있니? 아, 어머니. 저 지금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미팅 중이라서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딸깍하고 전화는 금세 끊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쁜 사람 붙잡고 늘어지는 것만큼 보기 싫은 짓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며느리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꼬박 기다리다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가구 보고 있어서요. 이따가요. 그 이따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희가 많이 바쁜가 보다.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하고 넌지시 운을 떼어보았죠. 아들은 그저 응, 엄마. 도희가 새집 꾸미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어서 그래. 본인도 힘들 거야. 엄마가 좀 이해해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 서운함보다는 며느리의 노고를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저만 홀로 세상의 속도에서 뒤처져 버려진 섬이 된 것 같았달까요? 시간은 흘러 아들 내외가 동탄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니 예전처럼 살가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저는 손주 녀석이 좋아하는 소불고기와 동그랑땡,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을 한가득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알싸한 파김치도 잊지 않았죠. 커다란 반찬통을 여러 개 꺼내 정성껏 담고 있으니 제 마음도 다시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역시 가족이란 건 이렇게 정을 나누며 사는 거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민 아들 내외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택시를 잡아 동탄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바로 옆동, 단지 내에서도 가장 넓고 전망이 좋은 동이었어요. 현관 로비부터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것이 제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죠. 띵동 하고 벨을 누르자 잠시 후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분명 웃고는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서려 있었어요. 저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들고 있던 보따리를 들어보였습니다. 너희 이사하느라 고생했는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나 싶어서 반찬 좀 해왔다. 우리 손주 좋아하는 불고기랑 너 좋아하는 파김치도 담갔어. 아, 그러셨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잡지 화보에서나 보던 세련된 가구들과 북유럽 스타일이라는 조명, 벽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죠.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값비싼 쇼룸 같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집안을 둘러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둬야지. 형구 오면 같이 먹어라. 그러자 며느리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하긴 한데요. 저희 이제 반찬 같은 거 잘 안 해 먹어요. 요즘은 앱으로 주문하면 유기농 식단으로 새벽 배송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건 좀 조미료나 설탕 같은 것도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건강 생각해서 저염식으로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음식에 조미료를 쓴 적도 없거니와 평생 이 음식을 먹고 자란 아들은 건강하게만 컸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직접 만든 건데 성의를 봐서라도 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은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어머니, 저희 집 냉장고 보셨어요? 며느리는 보라는 듯이 부엌 한쪽 벽면을 차지한 거대한 빌트인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형형색색의 소스가 담긴 작은 병들과 진공 포장된 샐러드팩,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입 식자재들이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가 들고 온 커다란 반찬통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괜히 가져오셔서 서로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오세요. 아니, 오시기 전에 꼭 미리 연락 주시고요. 그 말은 마치 오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본 아들 형구가 그제야 부엌으로 오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왔어? 아이고, 이 반찬들 다 뭐야? 도의 말이 맞아. 엄마 힘들게 뭐하러 이런 걸 만들어 와. 우리 잘 사 먹는다니까. 저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성의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아내를
말려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은 그저 제게 이해하라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싸온 반찬들은 다시 제 보따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아가는 길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반찬의 무게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자식들의 마음 무게였습니다. 그날의 서운함이 채 가시기도 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찬 사건 며칠 뒤 그래도 손주는 봐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아들네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말한 대로 미리 연락을 하고 갔죠. 며느리는 지난번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로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집을 둘러보는 것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집 구경을 청했어요. 도희야, 집 정말 멋지게 꾸몄다. 꼭 호텔 같네. 그렇죠? 제가 발품 좀 팔았어요. 이 소파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고 저 조명은 유명 디자이너 작품이에요. 인테리어라는 게 결국 돈이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는 마치 전시 해설사처럼 가구 하나하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허전함을 느꼈어요.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느낌.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도희야, 그런데 사진들은 다 어디 갔니? 우리 형구 어릴 때 사진이랑 너희 결혼 사진, 그리고 우리 손주 100일 사진도 저쪽 벽에 걸려 있지 않았니? 예전 집에 걸려 있던 큼직한 가족 사진 액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창고에 넣어뒀어요. 창고에? 아니, 그 귀한 걸 왜 창고에 넣어둬? 어머니, 보세요. 이 집 전체적인 톤이 화이트 앵그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액자들은 색깔도 촌스럽고 프레임도 너무 올드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이랑 전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치웠어요. 나중에 저쪽 복도 끝에 작게 하나 걸든지 하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촌스러운 색깔, 올드한 프레임. 그 사진들 속에는 우리의 웃음과 추억이 담겨 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촌스러운 인테리어, 소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요즘은 이렇게 미니멀하게 사는 게 트렌드예요. 집이 깔끔해야 복이 들어온대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제 젊은 날의 모습, 우리 가족의 역사가 미니멀이라는 단어 하나에 창고 속 먼지더미로 밀려나 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들이 새로 얻은 이 화려하고 거대한 집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들네 집에 먼저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따뜻한 정이 오가는 행복한 노후가 펼쳐질 거라 믿었던 제 기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처럼 싸늘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서먹한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귀여운 손주 녀석의 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주는 제게 여전히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저는 백화점에 들러 아이가 노래를 부르던 최신형 로봇 장난감을 샀습니다. 큼지막한 상자를 예쁘게 포장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까지 사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제 방문이 그들에게는 또 어떤 불편함을 줄지 몰라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손주의 생일만큼은 꼭 제 손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번에도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며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제 손에 들린 선물 상자를 보더니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집에 장난감 둘 데도 없는데. 그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손주를 볼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손주 녀석이 저를 보고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를 와락 껴안고 볼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선물 사왔지. 선물 상자를 풀어주자 아이는 신이 나서 로봇을 이리저리 만지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아이의 방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방은 방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장난감 박물관에 가까웠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투명한 아크릴 장식장 안에는 제가 이름도 모를 자동차, 모형과 로봇 피규어들이 열을 맞춰 진열되어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그것들은 아이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듯 보였죠. 정작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제가 오늘 사온 로봇과 낡은 곰 인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희야, 저건 다 뭐니? 우리 손주 장난감이 저렇게 많았어? 제가 장식장을 가리키며 묻자 며느리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거요? 그냥 장난감이 아니에요, 어머니. 일종의 아트토이라고 전부 한정판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저기 저 자동차는 지금 구하기도 힘든 모델이라 작년에 산 가격보다 2배는 올랐어요. 저쪽 로봇은 유명 작가랑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전부 재테크예요. 재테크. 재테크? 애들 장난감으로 무슨 재테크를 한다는 말이냐? 어머니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우리 손주 대학 갈 때쯤 되면 저기 있는 거 몇 개만 팔아도 등록금은 나올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방을 투자 상품으로 채워넣고 아이의 손이 닿지 못하게 막아놓은 채 재테크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장식장 앞에 서서 유리 너머에 반짝이는 자동차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손주와 함께 집에 남게 되었죠. 며느리는 현관을 나서기 전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올 때까지 손주 잘 봐주세요. 그리고 저기 장식장은 절대 열지 마시고요. 아이 손 안 닿게 조심해 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 말은 제게 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집안에는 저와 손주 단둘만 남았어요. 아이는 제가 사온 로봇도 금세 실증이 났는지 다시 장식장 앞으로 다가가 유리벽에 작은 손바닥을 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저기 빨간 빵빵이 저거 가지고 놀고 싶어요. 아이가 가리킨 것은 장식장 가운데에 놓인 작지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빨간색 스포츠카 모형이었습니다. 보기에도 무척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죠. 저는 며느리의 경고가 떠올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눈앞에 두고도 만지지 못하는 아이의 슬픈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그래, 이게 다 뭔 소용이냐? 장난감은 아이가 가지고 놀아야 장난감이지. 저는 큰맘 먹고 장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빨간 자동차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죠.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자동차를 거실 바닥에 굴리기 시작했어요. 부릉, 부릉.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경쾌한 소리가 텅 빈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그래, 저렇게 좋아하는 걸.
저게 맞는 거지. 아이는 한참 동안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침을 묻히기도 하고 바닥에 쿵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이제 그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원래 자리에 돌려놓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이의 손에서 자동차를 건네받았습니다. 아이의 침과 손때가 묻어 살짝 끈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자동차를 구석구석 정성껏 닦았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은 자동차를 다시 장식장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감쪽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다른 장난감에 한눈을 팔고 있었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얼마 후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네요? 우리 손주는요? 응, 방에서 혼자 잘 놀고 있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고는 습관처럼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장식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군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식장 유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장갑이라도 낀 것처럼 티슈 여러 장을 뽑아 손에 감싸고는 장식장 문을 열어 그 빨간 자동차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명 아래에서 이리저리 비춰보며 살피기 시작했죠. 어머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가 이거 만지셨어요? 저는 순간 거짓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이가 하도 가지고 놀고 싶어 해서 잠깐 꺼내줬다가 내가 깨끗하게 닦아서 넣어뒀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로운지 집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미쳤어요, 어머니. 이걸 왜 만져요? 이걸 왜 손에 줘요? 저는 너무 놀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장난감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이야? 장난감이요? 이게 그냥 장난감으로 보여요? 이거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한정판 모델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뭔데 이걸 함부로 만져요. 보세요, 여기 지문 남았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전문가가 쓰는 약품으로 지우지 않으면 미세한 지문 자국은 남는단 말이에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며느리는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치며 제게 자동차를 들이밀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반짝이는 빨간 자동차일 뿐이었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흠집이 난 보석처럼 보였나 봅니다. 가치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주가 행복하게 웃던 그 몇십 분의 시간이 이 집에서는 그저 가치가 하락하는 순간에 불과했던 거예요. 방에서 놀던 손주가 며느리의 고함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제게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저는 그 지옥 같은 광경 속에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끼며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니 그게 지금 어미한테 할 소리니. 손주 녀석이 저렇게 좋아했는데 그깟 장난감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쳐야겠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평생 자식에게 고함을 쳐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눈앞의 상황은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상식적인 반박에 기름을 부은 듯 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뭘 아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건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투자 자산이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고생만 하셔서 이런 걸 잘 모르시나 본데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의 그 무식한 행동 하나 때문에 지금 몇백만 원이 날아간지 아세요? 무식한 행동이라는 말에 저는 제 뺨을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오며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이룬 제 삶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주 녀석은 엄마와 할머니의 싸움에 겁을 먹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 물건에 손대지도 마시고요. 며느리는 이제 제게 저희라는 울타리를 치고 저를 완벽한 외부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더니 퇴근한 아들 형구가 들어왔어요. 그는 엉망진창인 집안 풍경과 울고 있는 아들, 그리고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는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흑흑,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어머님이 글쎄 저 한정판 자동차를 마음대로 꺼내서 애를 주셨어. 내가 절대 손 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문 다 묻고 흠집까지 났단 말이야. 이거 이제 같이 다 떨어져서 팔지도 못해. 어떡해 여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제가 일부러 재산을 손괴한 것처럼 모든 잘못을 제게 돌리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저는 억울함에 아들을 향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구야, 저의 말만 듣지 마라. 내 아들이 우리 손주가 저걸 너무 가지고 놀고 싶어 해서 잠깐 꺼내준 거야. 애가 저렇게 좋아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잡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가 좀 말해봐라. 저는 아들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중재하고 아내의 과민한 반응을 나무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나온 아들의 첫마디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엄마.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피곤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도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요즘은 이런 희귀한 장난감이나 신발 같은 걸로 재테크 많이 해. 우리도 나중에 집 늘릴 때 보태려고 사 모으고 있던 거고. 그냥 좀 내버려 두지 그랬어.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요? 제 아들이, 제 유일한 핏줄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아내의 편에 서서 저를 일을 만드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 아들의 이나지막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그 말은 제 평생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자식을 향한 사랑까지도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아들과 손주가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차갑고 적대적인 타인의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놓아두었던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고 명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이야기 아직 안 끝났잖아. 아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동탄 신도시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걸어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주었던 결과가 이것인가?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고 많은 허무한 감정이던가.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어리석음이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이렇게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낡은 부엌 식탁 의자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내외가 사는 그 번쩍이는 새 집과 비교되는 제 손때가 묻은 초라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이 초라하지만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재산을 증여할 때 명함을 받았던 법무사의 연락처를 찾아냈죠. 아니, 법무사가 아니라 진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에서 증여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의 사무실을 찾아보고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곳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당직 변호사와 연결이 되었어요. 뚜루르 하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법무법인 정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제 인생을 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어요. 변호사님, 저 김영애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렸던 결심은 아침 해가 떠오른 뒤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미리 약속을 잡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펑퍼짐한 몸빼 바지나 시장에 갈 때 입던 낡은 점퍼가 아니었어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들 결혼식 때 맞췄던 고운 빛깔의 한복을 꺼내 입을까 하다가 그조차 자식에 대한 미련처럼 느껴져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대신 몇 년 전 큰 마음 먹고 샀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단정하고 힘이 느껴지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죠. 제 자신을 위한 갑옷을 입는 심정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의 법원 근처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점잖은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조민준. 명함에 적힌 이름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조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눈을 맞춰왔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고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동탄의 상가와 아파트를 물려주게 되었는지. 이야기는 재산을 넘겨준 뒤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와 저를 실망시킨 아들의 모습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어젯밤 벌어졌던 장난감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조 변호사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제 말을 들으며 노트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어요. 제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조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역시 무리인가, 한 번 준 걸 어떻게 되찾아온단 말인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의 위로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넘겨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선 법적인 부분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민법에는 증여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어머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따른 계약 해제입니다. 망은행위라면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직계열 쪽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계약의 바탕에는 인간적인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재산을 받은 쪽에서 그 신뢰를 심각하게 깨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희망적인 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며느리가 저를 때리거나 한 것은 아니고 부양 의무에 대한 각서 같은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줄 때 법무사님이 그런 걸 받아두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거든요. 제 말에 조 변호사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쉽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각서가 있었다면 소송이 훨씬 수월했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모욕이나 폭언 역시 망은행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 무식하다고 하거나 미쳤냐고 소리친 행위, 평생의 삶을 모욕한 발언들은 명백히 증여자인 어머님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소송은 판사님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장난감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어머님의 사랑과 호의를 가치의 하락이라는 금전적 잣대로 짓밟아버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증여의 근본적인 의미를 훼손한 배은망덕한 행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제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이나 아드님과 통화하신 내용을 녹음해 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폭언을 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증인이라도요?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젯밤 며느리와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분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녘에 며느리에게서 걸려왔던 전화가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 그깟 일로 삐져서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하냐며 비아냥거리다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한번 끔찍한 말들을 퍼부었죠. 그때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글쎄요, 어젯밤에 며느리가 전화해서 또 막말을 퍼붓기에 저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조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머님, 그거라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벽 2시 13분 며느리와의 통화 옆에 작은 녹음 파일 아이콘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조 변호사와 저는 상담실에서 함께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날카롭고 경멸적인 목소리는 다시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다 우리 이름으로 넘어온 걸 어쩔 건데요? 노망 나셨어요? 이제 와서 후회라도 되세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사셨어야죠. 괜히 자식한테 재산 다 줘놓고 이제 와서 유세는. 녹음된 내용은 10분이 넘었고 그 안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조용히 녹음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겼습니다. 이 녹취 파일 하나만으로도 재판의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제 억울함을 풀어줄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저는 조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어요. 이제 제 뒤에는 든든한 법의 방패가 생겼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들 내외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직접 작성한 내용 증명 초안을 제게 읽어주었습니다. 수신인 이영구, 김도희, 발신인 김영애, 제목, 증여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예고 통지. 귀하들은 2025년 5월 15일 증여자 김영애로부터 동탄시 소재 상가 건물 및 아파트 부동산을 증여받았음. 그러나 수증자인 귀하들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떨어진다, 무식하다 등의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일삼아 증여의 바탕이 되는 신뢰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괴하였음. 이는 민법 제556조에서 규정하는 망은행위에 해당함. 이에 발신인은 귀하들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하며 본 내용 증명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여 재산의 원상회복 절차에 대한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즉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하는 바임. 법률 용어로 가득한 딱딱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분노와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 변호사에게 그대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주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라고 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용 증명이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며느리 김도희였어요. 저는 조 변호사의 조언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우체국에서 이상한 종이가 와서 봤더니 뭐요? 재산을 뺏어 가시겠다고요? 어머니, 진짜 노망 나셨어요? 세상에 어떤 법이 준 걸 다시 뺏어가는 법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이니 이런 걸로 겁을 주면 금방 꼬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니? 제 차분한 반응에 며느리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하? 지금 저랑 기싸움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변호사,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셨대요? 저희가 이기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 다 어머니가 물어내셔야 하는 건 아세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네. 더 할 말 없으면 끊겠다. 잠깐만요. 진짜 소송하실 거예요? 아들 얼굴 볼 자신은 있으시고요? 동네에 소문 다 나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어머니, 제발 나이값 좀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잠시 후,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며느리와는 또 다른 의미로 저를 실망시켰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야? 분노보다는 창피함과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오직 이 일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자신에게 닥칠 창피함과 곤란함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도희가 속상해서 한 말이잖아. 그걸 가지고 무슨 소송이야. 당장 그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해. 회사 사람들이 알면 나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얼굴이 그렇게 중요하니? 너의 어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을 받고 그 어미에게 무식하다고 막말을 한 너의 아내의 잘못보다 너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구나. 아, 엄마. 말이 왜 그렇게 돼? 그냥 좋게 풀면 되잖아. 좋게 풀 기회는 너희가 걷어찼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이제부터 나의 대리인은 조민준 변호사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하거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의 전화 역시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자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 기한이었던 7일이 지났지만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경고를 그저 늙은 어미의 객기 정도로 치부해버린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 오만함이 제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도 깨끗하게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에게 연락해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뒤 저는 조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법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인 공간이더군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를 오갔고 그 공기 속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가진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저를 대신해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아들 내외가 제게 했던 모든 언행과 행동들이 날짜와 함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인 녹취 파일에 녹취록까지 첨부되었어요. 소장 접수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아드님 내외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라며 부동산 처분금지 가압류와 예금 채권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동탄의 상가 건물과 아파트에 가압류라는 붉은 딱지가 붙게 되고 아들 내외 명의의 통장이 전부 묶이게 된다는 뜻이었죠.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진흙탕 싸움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발을 담근 이상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제가 이겨야만 제 짓밟힌 자존심과 인생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법원의 조치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인물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제 사돈, 며느리 도희의 부모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잔뜩 화가 난 얼굴의 사돈 내외가 서 있더군요. 그들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부인, 지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이제 사부인이라고 부를 것도 없겠네. 김영애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사돈 안 사장이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앉은 박갓사돈은 팔짱을 낀 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결혼식 때 보고 몇 번 보지도 않은 사이였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서 제 며느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습니다. 두 분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 무슨 경우인지요.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제 당당한 태도에 사돈 안 사장이 더욱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어요. 행패? 우리가 지금 행패 부리는 걸로 보여요? 애들 앞길을 막아놓고 전 재산을 빼앗겠다고 소송을 건 사람이 누구인데 지금 우리한테 큰 소리예요. 어떻게 어른이 돼서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건 그쪽 따님이겠지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준 어미한테 무식하다, 노망났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이 사돈댁의 가정교육입니까? 제 반격에 사돈 내외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바깥사돈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어요. 어허, 사부인. 말이 좀 심하시구려. 애들끼리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일 일은 아니지 않소? 우리 도희가 아직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오. 용서요? 사돈께서는 따님이 저지른 짓을 그저 철없는 행동으로만 보십니까? 제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을 받고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저를 벌레 보듯 취급하고 모욕한 것이 그저 애들 장난 같으시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로 다 뺏어가시겠다? 애들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안 사장이 다시 끼어들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여긴 제 집이니 두 분은 이제 그만 나가주시지요.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시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경찰? 기가 막혀서. 당신 정말 독한 사람이네. 우리 도희가 저런 집에 시집가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하다. 사돈 내외는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며 던진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두고 봐.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들은 분명 제 며느리에게 저를 더욱 악독하고 이기적인 시어머니로 몰아가도록 부추길 것이 뻔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쏙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돈이 다녀간 며칠 뒤 이번에는 아들 형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저녁이었는데 녀석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밤이라도 새운 사람처럼 얼굴은 푸석했고 입고 있는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그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녀석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남자가 함부로 무릎 꿇는 것 아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네, 엄마, 제발이요. 녀석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네, 내가 왜 너의 그 말을 듣고 소송을 취하해야 하냐고 물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통장이 다 묶여서 카드도 안 돼요. 상가 월세도 못 받게 돼서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낼 수가 없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이자를 못 내면 신용불량자가 된대요. 그럼 회사도 잘릴지 몰라요.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엄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역시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제 마음에 대한 사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어요.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망가질 인생, 잃어버릴 재산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죠. 형구야.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수십 번은 말한 것 같구나. 그런데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 내 어미가 평생을 바친 재산을 너에게 주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은 너의 아내에게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내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던 너에게마저 배신당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냐고 물었다.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할 뿐이었죠. 그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처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단 한 번도 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너의 머릿속에는 오직 너의 돈, 너의 체면, 너의 안위뿐이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왜 이 싸움을 멈춰야 하지?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가거라. 너의 그 눈물쇼는 판사 앞에서나 실컷 하거라. 어쩌면 그분은 너를 가엾게 여겨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미가 아니다. 제 등 뒤로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아들 이영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뿐이었어요. 몇 달의 지루한 서류 공방 끝에 드디어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더 든든하게 아침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긴 싸움이 될 테니 굶고 지쳐서 쓰러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자 맞은편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비싼 옷으로 한껏 치장하고 있었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는 못하는 듯 연신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상대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저를 외로움을 무기로 자식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과도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자 전 재산을 빼앗으려는 비정한 어머니로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법률적인 다툼 이전의 슬픈 가족사입니다. 원고 김영애 여사는 평생을 홀로 고생하며 자수성가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강한 자의식과 소유욕이 유일한 아들인 피고 이영구의 가정을 향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 부부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원고의 기대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사소한 말다툼을 빌미로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원고의 비뚤어진 모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옆에 앉은 조 변호사가 제 손을 가볍게 쥐며 진정시켰습니다. 상대 변호사의 거짓말로 가득한 변론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어요. 조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피고 측 변호인께서 비뚤어진 모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자식의 비뚤어진 효심, 아니 효심을 가장한 탐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고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재산을 조건 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재산을 받자마자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피고 측은 이것을 사소한 말다툼이라 주장하지만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는 첫 번째 증인으로 아들 내외가 살던 동탄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를 신청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경비 아저씨는 그날의 일을 담담하게 증언했어요. 제가 그날 김영애 여사님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아주 환한 얼굴로 아들 집에 오셨지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나오실 때는 들어갈 때랑 똑같은 보따리를 들고 금방이라도 우실 것처럼 얼굴이 안 좋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만 젓고 가시더군요. 다음 증인은 제가 가끔 가던 동네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의 일을 증언했죠. 그날 김도혜 씨가 종업원에게 아주 심하게 화를 내는 것을 봤어요. 반찬이 짜네, 그릇이 더럽네 하면서 사람을 아주 무안하게 만들더군요. 김영애 선생님께서 옆에서 말리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른 앞에서 어찌 저리 무례할 수 있나 하고 혀를 찼던 기억이 납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조 변호사는 재판정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원 직원에게 USB를 건넸고 잠시 후 법정 전체에 차갑고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녹음했던 통화 파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다 우리 이름으로 넘어온 걸 어쩔 건데요? 노망 나셨어요? 이제 와서 후회라도 되세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사셨어야죠.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찬 목소리,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단어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 역시 미간을 찌푸린 채 피고석을 싸늘하게 쳐다보았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아들 형구는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이 이렇게 공개된 법정에서 만천하에 까발려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녹취록 공개로 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대 측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로 장난감의 재산적 가치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장난감의 사진과 해외 경매 사이트의 시세 자료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며느리의 분노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김도희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백만 원의 가치를 지닌 투자 자산이 훼손될 위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원고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재산을 지키려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 조 변호사가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조 변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증인, 피고 김도희가 그토록 가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빨간색 자동차 장난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장난감을 누가, 언제, 왜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장난감 바로 제가 샀습니다. 제 손주 녀석의 5번째 생일 선물로 제가 백화점에 가서 직접 고르고 제 돈으로 계산한 겁니다.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보관해 두었던 백화점 영수증을 꺼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조 변호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께서는 손주에게 투자 자산을 선물하신 겁니까? 아니면 장난감을 선물하신 겁니까? 저는 마이크에 대고 제 진심을 담아 제 인생을 걸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손주에게 재테크 상품을 사준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을 사준 겁니다. 그 장난감의 가치는 돈으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짓는 웃음, 그 행복한 시간,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피고들은 제게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가와 아파트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손주에게 준 단돈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의 가치조차 돈으로 계산하며 저의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제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엄정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증언이 있고 난 뒤 재판은 최종 변론을 거쳐 판결 선고일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 한 달 남짓한 시간은 제게는 담담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아들 내외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제게 상대 측의 상황을 간간히 전해주었어요. 동탄의 상가 건물에서 나오던 월세 수입이 끊기고 아파트와 예금 통장까지 전부 묶여버리자 그들의 삶은 빠른 속도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며느리 김도희의 사치스러운 생활이었어요. 조 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녀는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처분하기 위해 중고 명품샵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나 거닐던 여자가 먼지 쌓인 중고가게에서 감정사 앞에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을 늘어놓고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을 듣고는 얼굴을 붉히는 모습.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몸소 깨닫는 시간이었을 테지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매달 갚아야 하는 동탄 아파트의 거액의 대출 이자는 그깟 가방 몇 개 판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액수였으니까요. 결국 그들의 불안은 돈 문제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저는 잠을 자려다 말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형구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하나 싶어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손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은 마음에
덜컥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뒤로 찢어질 듯 날카로운 며느리의 고함이 함께 들려왔어요. 이 무능한 인간아. 지금 누구한테 전화해서 우는 소리야. 다 너 때문이잖아. 다 너의 그 잘난 엄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우리 인생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엄마한테 빌면 뭐가 달라져. 며느리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들었던 녹취 파일 속에 그것보다 훨씬 더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도희야, 제발 그만해라고 말렸지만 며느리의 분노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내가 뭘 그만해. 너 똑바로 말해봐. 너의 엄마가 저렇게 독하게 나올 줄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나한테는 괜찮을 거라고 거짓말한 거야?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어야지. 엄마 편을 들 거면 확실하게 들고 내 편을 들 거면 엄마 입을 막았어야지. 이도 저도 아닌 병신처럼 중간에서 어버버하고 있으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들의 싸움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은 정말 이도 저도 아닌 채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다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죠. 엄마가 소송만 취하해주면 제발. 아들은 며느리의 악다구니 속에서도 제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전화 너머의 지옥도를 들으며 제 마음이 먼지 한 톨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식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너의 아내가 나를 너의 엄마라고 부르며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고 있는 것이 들리지 않니?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 옆에서 나를 방패막이 삼아 이 위기만 모면하려는 비겁한 놈일 뿐이고. 엄마, 그게 아니라. 끊는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는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니까요.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서 조정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판결에 앞서 양측이 화해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죠. 조 변호사는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쪽에서 어머님의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법원의 작은 조정실에는 저희 쪽과 아들 내외 그리고 중년의 조정위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몇 주 사이에 아들 내외는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짙은 화장으로도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점잖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했어요. 가족 간의 다툼이 법정까지 온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이기든 지든 양측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 김도혜 씨께서 먼저 어머님께 사과를 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는 조금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 말 때문에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도 너무 억울해요. 저는 정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저희를 궁지로 모시는 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원망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행을 무기 삼아 저를 압박하는 비열한 수법이었죠. 조정위원의 얼굴에도 난처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너는 지금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너는 너의 말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너의 탐욕과 무례함이 우리 관계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힘들다는 말로 동정을 구하지 마라. 너희를 힘들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니까. 저는 조정위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쪽의 합의 조건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첫째, 증여한 모든 재산을 즉시 원상 회복할 것. 둘째, 피고 김도희는 자신의 잘못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과하고 그것을 공증받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떤 조정에도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릴 뿐입니다.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금전적인 보상을 조금 받고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조건을 듣고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라며 소리쳤고 조정실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이 기나긴 싸움의 끝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내려질 심판뿐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법정으로 향하는 내내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천천히 복기해 보았어요. 분노와 억울함으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법정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아들 내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법복을 입은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증자인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 제556조에서 규정하는 망은 행위에 해당하여 증여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가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지난날의 상처를 헤집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어요. 피고 김도희는 증여자인 원고에게 무식하다, 노망났다 등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녹취록을 통해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가 손주의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을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훼손된 자산처럼 취급하며 원고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증여의 바탕이 되는 당사자 간의 신뢰와 존중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결문을 듣는 내내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말들이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어요. 국가가, 법이 제 억울함을 알아주고 있었으니까요. 피고 이영구는 원고의 아들로서
아내인 피고 김도희의 망은 행위를 제지하고 원고를 보호해야 할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의 편에 서서 원고를 비난하고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현저히 저버렸습니다. 이는 부양 의무의 해태일 뿐만 아니라 피고 김도희의 망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저는 실눈을 떠 피고석을 보았습니다. 형구는 어깨를 미세하게 떨며 흐느낌을 삼키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흘리는 저 눈물이 과연 진정한 후회의 눈물일까요?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증여는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에는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탁하고 자식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는 인격적인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러한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였으며 그 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증여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마지막 한 문장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 김영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이영구, 김도희는 증여자 김영애에게 동탄시 소재 상가 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증여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모든 것이 끝났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며느리 김도희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판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울부짖으며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법원 경위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지만 그녀는 발버둥치며 제 쪽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들 형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간 듯 보였어요.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저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조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혼돈을 등지고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판결이 확정되고 저는 조 변호사와 함께 법원 집행관들을 대동하여 동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 강제 집행을 위해서였어요. 아들 내외는 판결 이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행관들이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 것을 요구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함께 온 열쇠공이 드릴로 도어록을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음이 한참 동안 울리고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집행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잠시 후 며느리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안의 가구들을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탈리아제 소파, 유명 디자이너의 조명, 그녀의 화장대를 가득 채웠던 명품 화장품들까지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모든 것들이 차가운 길바닥 위로 하나씩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쫓겨난 자신의 물건들을 붙잡고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들 형구는 그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짐이 빠져나가고 텅 빈 집이 되자 집행관은 제게 다가와 새로운 열쇠를 건넸습니다. 다시 제 것이 된 집의 열쇠였죠. 저는 그 차가운 쇠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아들 내외가 사라진 길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함보다는 깊은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되찾은 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조용히 생각하며 차를 돌렸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계절이 두어 번쯤 바뀌었을까요? 바람의 냄새가 차가워지고 길가의 은행잎이 서글프게 흩날리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제 삶은 비로소 태풍이 핥히고 간 뒤에 고요한 평온을 되찾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끝까지 도왔던 조 변호사를 통해 그들이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완전히 갈라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제게는 이제 정말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남이 된 사람들이었죠. 그날은 마침 쓸쓸한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홀로 앉아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수척해진 아들 형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난번 법정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망가져 있었어요. 몸에 딱 맞던 값비싼 정장 대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고 해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빛나던 얼굴은 오랜 근심과 깊은 회한에 잠겨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조건반사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가 무릎을 꿇기 전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막아 세웠습니다. 일어서거라.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그 무릎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한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마른 기침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구걸하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제 분수도 모르고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아내의 탐욕을 말리지 못한 것도 저의 죄고 그 욕심에 동조하여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도 저의 죄입니다. 저는 아들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모든 면에서 실패한 놈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길고 긴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럴듯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던 그의 입에서 이제는 처절한 자기 반성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 진심이 제 가슴에 깊이 파인 상처를 전부 아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깨져버린 신뢰의 그릇은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보아도 금이 간 흔적이 영원히 남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그 고백 끝에 내가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도 염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다. 형구야, 너는 지금 너가 잃어버린 그 많던 돈과 집이 아까우냐? 아니면 너의 어미를 잃어버린 것이 아까우냐? 제 질문에 아들은 대답 대신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이 이제 와서야 뼈에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비로소 제가 무엇을 버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제 마음도 잠시 흔들렸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니 그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난 뒤로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아이의 머릿속에서 저와 제 아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다만 어머니 부디 몸 상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보인 뒤 힘없이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그 쓸쓸하고 왜소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 인생에서 어쩌면 아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조언일지도 모를 말이었습니다. 형구야. 그가 희미한 희망이라도 본 것처럼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용서는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남은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지. 너가 말했듯 너는 모든 것에서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거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너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의 가치를 배우거라.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우고 너 자신이 무너뜨린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평생에 걸쳐 깨달아라. 언젠가, 정말 언젠가 너가 너 자신에게 떳떳하고 너의 땀으로 얻은 밥 한 그릇을 부끄럽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해줄 말이 있을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마.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더니 다시 한번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문을 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뒤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큰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되찾은 상가 건물과 동탄의 아파트를 모두 처분하기로 한 것이죠. 그곳들은 제게 성공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의 기억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텅 비어버린 동탄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의 허영심으로 가득 찼던 그곳은 휑한 바람소리만 가득한 텅 빈 상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곳에 제 부서진 꿈의 잔해를 모두 남겨두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자 제 통장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거액의 숫자가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가치 있을까?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문득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시장 바닥을 전전하며 멸시와 서러움을 밥 먹듯이 당했던 시절. 그때 누군가 제게 따뜻한 밥 한 끼, 작은 격려 한마디만 건네주었더라도
제 삶이 조금은 덜 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 변호사에게 연락해 제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나눔 재단을 만들기로 했죠. 이름은 민들레 쉼터라고 지었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제 작은 도움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 힘겨운 이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틔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하는 미혼모들,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상처받은 아이들이 잠시나마 편히 쉬어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들을 뽑고 아이들을 위한 알록달록한 가구를 채워 넣는 모든 과정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벌어 모으는 것보다 가치 있는 곳에 정성껏 쓰는 것이 몇백 배는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의 황혼역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2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장님이라는 거창한 이름 대신 민들레 할머니라는 정겨운 이름으로 불리며 쉼터의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로 아이들의 저녁을 차려주고 잠들기 전에는 무릎에 아이들을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제 소중한 일과가 되었죠. 어느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봄날 오후, 저는 쉼터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다시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젊은 날 생존을 위해 만졌던 흙과는 그 감촉이 전혀 달랐습니다. 희망을 심는 흙은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때 5살배기 여자아이가 흙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나 봄을 찾았어요. 아이가 제게 내민 작은 손바닥 위에는 흙이 잔뜩 묻은 낡은 플라스틱 병정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곳에서 놀던 누군가가 잃어버리고 간 모양이었죠.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나, 우리 서연이가 정말 귀한 보물을 찾았네. 네, 이거 내 보물이에요. 아이는 제 칭찬에 신이 나서 병정 인형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흙투성이인 제 손과 역시 흙투성이인 아이의 손, 그리고 그 손에 들린 낡은 장난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가치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수백만 원짜리 한정판 장난감의 가치와 이 흙투성이 플라스틱 인형에 담긴 아이의 순수한 기쁨의 가치. 저울이 있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아이의 손가락이 우리가 함께 심은 모종 위로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지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지울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흔적들이었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제 삶의 진짜 가치를 품은 진짜 보물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저 멀리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민들레 홀씨가 춤을 추며 날아오르고 있어요.